네, 10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가 뭐 쭉쭉 뻗어나가지는 못합니다. 한번 보고 갈게요. 코스피는 17포인트, 코스닥은 12.1.6인데요. 예. 쭉쭉 치고 가기에는 좀 시장이 좀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상승해서 조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장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오늘 10시 시황에서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제부터 보고 시황 얘기, 주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뭐 중동 긴장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융주들 실적 발표하고 있고요. 테슬라 실적 임박, 제가 체크한 건 19일쯤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율주행주들이 오늘 관련주들이 강합니다. 그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중동 전쟁 리스크는 계속해서 사실은 오락가락 혹은 이제 긴장감이 지금 높아지는 국면이거든요. 아직까지 낮아지는 않았는데요. 그 영향과 함께 또 뭐 실적 시즌 전망하고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오전 그래도 조금 희소식이 들리긴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로 날아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요르단 쪽까지도 이제 미팅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중동 지역 관련된 뭐 다자간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성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공식 오피셜 발표였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정도에 막 갈 것으로 보이고 대략적인 날짜는 18일 정도로 예상되니까 내일 정도인가요? 일단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그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은 아직까지는 뭐 선물 시장에서 528억 정도 사고 있고 뭐 코스닥에서 67억 정도 사는 정도 수준이고요. 현물 부분에서 코스피는 뭐 100억 정도 매도가 나옵니다. 기관도 뭐 현선물을 다 사고는 있지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지는 않고 있고요. 최근에 낙폭에 따른 뭐 되돌림 정도 수준의 지수 단이 돌아지고 있는 보이고 있는데 조금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에 어닝 쇼크가 나왔던 2차전지 밸류 체인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화장품 섹터라든지 최근에 좀 쉬었던 섹터들이 다시 조금 올라와주는 모습이고 이 반도체 쪽은 상당히 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곤 있지만 오늘은 조금 주춤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기본적으로 한 2450, 2460 이 정도 수준에서 1차적인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 전쟁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라크 관련된 부분도 그랬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얼마 안 갈 것이다 이야기 됐던 것들이 1년 넘게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오브랩 때는 여러 가지 연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번 가자지구 관련된 부분에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자지구가 이스라엘 쪽이 이제 점령하는 것을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전은 좀 피하고 싶은 모양이 확실히 보이기는 한데 뭐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쪽에 가스전 관련된 개발권도 관련된 부분들도 있다는 점에서는 이게 좀 셈법이 좀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확전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아주 물론 이제 사망 관련된 인력에 대한 어떤 유실이 너무 많이 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좀 더 확장되고 뭐 미사일을 엄청나게 퍼붓는다든가 이런 쪽의 소식들이 아직은 아주 많이 들어오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완화되기를 좀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아마 내일 정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현재 날아가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 변수가 만약에 제거가 된다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에 간다는 이야기 좀 포함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50원을 하회하면서 방향을 조금 틀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최근에 오른 부분과 원달러 환율 부분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도 긍정적일 수 있고 최근에 주가들이 빠지면서 코스피가 PER 10배 정도 수준까지 빠져있는 아주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보다는 단기 리바운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봤을 때는 아마 지금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시고 주식을 좀 내다 팔 만한 어떤 매력적인 가격 구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섹터별로 내년 정도 업황이 올라오는 섹터 중심으로 좀 추려서 간추리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젯밤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가긴 하는데 뭐 좀 조율하고 있다. 뭐 안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미국의 대통령인데 신경 쓰일 거거든요.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그죠? 근데 이제 18일 날 가는 쪽으로 결정이 됐군요. 네, 뭐 양쪽에 이스라엘이나 혹은 뭐 중동 이란이든 뭐 하마스든 다들 미국 대통령이 간다는 게 상당히 양쪽에 서로 부담을 안기는 거죠. 그렇죠. 확전을 좀 막을 수 있는데. 그렇죠. 거기다 대고 미사일 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테니까 아마 좀 정전은 어제 이제 일부 이야기가 정전 이야기 나왔지만 사실 하마스는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마스는 정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집트나 이런 쪽에 이스라엘 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가자 지구의 물품 관련된 구호 물품도 합의를 했다고 이야기가 지금 이스라엘 쪽과 미국이 합의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정상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좀 있어 보이는데 정말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정말 그렇게 중동 지역에서 좀 어느 정도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이 부분도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뭐 좀 제한적인 상승으로 뉴스를 봐야 하는, 물론 뭐 이게 오래가지 않고 과거 역사적으로 이런 경험이 많았다라고 하고 그런 확신을 가진 분은 손이 나갈 수 있겠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보유한 현금을 다 쓰기에는 아직까지 좀 불안합니다. 네, 자, 섹터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주 핫 테마 어떤 걸로 뽑으셨어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 쪽이 어제부터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현대차 그룹이 기아의 전기 SUV 관련된 그 GV9 GT 라인에 레벨 3 기능을 넣어서 이번 연내 출시하는 것으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최고 시속 80km를 주행할 수 있는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전 세계 자율주행 레벨 3 차량 중에 최고 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아마 기존의 한 70km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이 지금 등록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레벨 2와 레벨 3로 가는 것은 다소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보상을 매기게 되는데 레벨 3로 넘어가게 되면 운전자 부주의라기보다는 이 자율주행에서 뭔가 사고가 생기면 이 제조사의 책임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차량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레벨이 되는 겁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뭔가 했을 때 사고가 나면 기존에는 레벨 2에서는 운전자 부주의에 대한 기본 책임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3로 넘어가게 되면 자율주행차 제조사의 책임이 거의 다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 넘어가는 한 단계 허들이 굉장히 조금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현대차 그룹은 이번에 올해 내로 연내 레벨 3 기능을 넣어서 어떤 차량을 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ADAS 의무 탑재를 또 시작으로 센서의 탑재가 이제는 선택의 영역에서 의무의 영역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매출과 이익 성장이 보유된 부분에서 차량용 센서, 특히 이 부분에서는 전장 카메라 부분의 성장성이 ADAS, ADAS 의무 탑재는 2024년인데 이거는 국내는 아니죠? 네, 해외에서. 유럽입니다. 예, 유럽, EU 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표적인 지역이 EU 지역인데요. 22년 7월 6일에 발표된 새로운 자동차 일반 안전 규정을 통해서 24년 7월부터 유럽 내 모든 신차의 ADAS 장착을 의무화합니다. 그러면 의무화하려면 제조가 미리 빨리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되고 ADAS 장착을 하게 되는 차량에 대한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선제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예를 들어 EU 쪽에서 유럽 쪽에서 우리가 그 콧대 높은 애플 같은 경우도 타입C의 같은 어댑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충전 방식. 그렇죠. 기존에 그걸 계속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했는데 근데 결국 타입C도 자기네들이 만든 걸 쓰라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갈 수는 있겠습니다. 본인들이 만든 타입C 충전 어댑터를 쓰지 않으면 충전 속도에서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칩을 넣고 자기네들 쓰게 만드는데 그 조그만 어댑터가 얼마인지 아세요? 몇만 원 하죠? 4만 5천 원인가 5만 원 정도까지 합니다. 그거 어댑터 하나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예전에는 그냥 기본 본들로 주게 되거나 굉장히 좀 가격이 비싸지 않은데 역시 애플은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EU 쪽은 뭔가 지금 뭔가 통일시키는 쪽으로 가는 부분인데요. 역시 이제 작년 기준의 전장 카메라 출하량은 약 2억 1,800만 대 정도 수준이고 차량 생산 대수가 8,250만 대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대당 약 2.6대의 카메라만 탑재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의 기대와 달리 ADAS 관련된 부분에서 센서의 양이 적은 이유는 아직까지는 ADAS 기능이 옵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탑재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다양한 부분에서 차량 내 센서 탑재가 의무화된다고 되면 굉장히 이제 이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규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후면 카메라 1개 탑재와 1,400만 대 신차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 22년 탑재된 전장 카메라 대수의 25.7%에 달하는 최소 5,600만 개의 카메라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카메라를 봐야 되냐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테슬라와 그다음에 넌 테슬라 진영이 모두 카메라 쪽의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존에는 인캐빈 포함 9개의 120만 화소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지만 테슬라의 하드웨어 4.0으로부터 시작되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게 되면 화소수 증가라든지 대당 탑재량 증가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화소수 증가는
단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수 증가는 당연히 이제 매출단의 상향 조정이 되겠죠. 테슬라의 차량 생산은 21년 93만 6천 대 수준을 포함해서 올해 3분기에는 135만 대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2030년 1,000만 대 생산을 가정하게 된다면 테슬라 차량용 카메라 탑재량은 연평균 31.5%나 급성장하는 시장이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조건에 대한 알고리즘 때문에 주행 보조 기능을 좀 더 계속적으로 강화시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구간 관련해서 센서가 고사용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탑재량 관련해서 그렇고 단가 부분이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센싱 카메라의 전환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100만에서 200만 화소에서 화소 수가 800만 화소까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게 카메라든 전장용 카메라든 그다음에 라이다든 그다음에 레이더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수가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일부 모델 가운데 부분에서 가장 많이 탑재한 대수가 카메라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지금 현재 나온 그 자동차 중에서는 약 50개까지 들어가는 카메라도 있어요. 네. 자동차 한 대에.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아까 100만에서 200만 정도 화소에서 800만 화소까지 올라가는 것이 단가가 올라가고 개수가 이만큼 늘어간다는 점에서는 결국 이미지 센서, 카메라 센서 부분이나 차량용 카메라 쪽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고, 여기에 따라서 종목으로서는 최근에 이야기되는 것이 퓨런티어, 그다음에 MC넥스, 그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정책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에이다스를 의무화한다. 유럽에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디젤 같은 경우도 뭐 유로 4, 유로 5, 유로 6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쫓아가야 되거든요. 환경 규제 이런 것들도 유럽에서 시작되면 우리도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자율주행만 본다고 하면 말씀드린 뭐 자율주행 관련주가 있을 텐데, 카메라 쪽을 얘기하셔가지고, 카메라는 삼성전기가 얼마 전에 또 현대차에 뭐 대규모 납품했잖아요. 네, 삼성전자나 맞습니다. 뭐 LG노텍이나 지금 말씀하신 카메라 모듈 쪽, 네. 이런 쪽이 오늘은 포커스입니까? 네, 결국 이제 지금 저희들이 중소형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연말 지금 스브에서는 지금 우리가 고객 예탁금도 49조 원까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네. 고객 예탁금이 장 좋을 때 과거에 거의 80조 원에 육박할 정도였기 때문에 49조 원의 고객 예탁금, 네. CDS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금 약간 수급 자체적으로 지금 대규모 수급이 들어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10억에 대한 대주주 양도세도 지금 들어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사주지 않는 국면, 그리고 여러 가지 고객 예탁금도 빠져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으로 움직일 만한 힘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명백한 방향성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는 중소형주들은 네. 확실히 움직임이 좀 괜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핫테마로 자율주행 전장 카메라. 내년에 그 반도체 쪽도 이제 자율주행에, 올해는 AI가 상당히 큰 뭐 변혁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자율주행 쪽으로도 반도체도 그렇고요. 주목할 게 많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주목해봐야 될 섹터는요? 네, 최근에 주가들이 좀 의외로 많이 빠진 섹터가 이 미용기기 쪽입니다. 예. 이 미용기기 쪽은 저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안 받을 수는 있어도 한 번 받으면 벗어날 수 없는 게 미용기기인데요. 네. 과거에는 이제 수술 중심으로 갔던, 저는 안 받은 사람, 네. 부장님은 받아서 헤어날 수 없는 사람. 근데 저는 투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관련된 해보는, 투자 네. 판단을 하기 위해서 네. 결국은 좀 받아본 예. 뭐 그런 국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해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해는 안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가보면 그 정말 피부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40, 50대에 여유가 있는 여성분 중심으로 수술 위주로 갔다면 지금은 아주 젊은 층부터 저같이 50대 이상의 남성분들 와이프와 같이 부부가 손잡고 와서 간단한 시술을 같이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피부과에도 상당히 많은 고객들이 있는 것을 가보시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인모드 관련된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인모드 같은 경우가 인모드라는 기업은 치니까 기업의 성장 기업이 안 나오는데요. 인모드는 해외 쪽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돼 네,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1위 기업인데, 그 올해 그 가이던스를, 전체 매출 가이던스를 약 5% 하향 조정하면서 그날 당일날 20% 정도로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저희가 전체 1년 매출 5% 정도 가이던스 하향 조정인데 주가가 20% 빠질 일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몇 가지 본인들이 이야기를 한 게요.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장비 관련 대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인모드 관련된 그 장비는 1억이 넘습니다. 좀 고가 제품이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고,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계절적인 비수기였다. 이건 이제 전반적으로 여름철은 땀 많이 나고 자외선 강할 때는 예. 시술을 조금은 꺼리고 좀 찬바람 날 때 시술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3, 4분기로 넘어가면 이제 계절적 성수기가 오는 거죠. 그리고 경기 침체 영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 영향 때문에 연간 가이던스로 5%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자세히 따져보면 왜 20% 빠졌을까? 결국은 인모드 회사는 이스라엘 회사예요. 예. 전쟁통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모드 회사의 공장도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회사인데 이제 여기 또 이스라엘에도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거군요. 네네. 예. 그리고 이스라엘 회사고 공장도 이스라엘에 있고, 그다음에 매출의 대부분을 미국에 올인하고 있는 회사죠. 전쟁 여파가 있었네요. 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매출 가이던스 하향 5%의 하향 조정 때문에 20%가 빠졌다고 보기에는 좀 과하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회사고 공장도 이스라엘에 있고 네. 부품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이스라엘에서 조달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 전쟁 여파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경기 침체는 다소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은 뭐라 그럴까, 약간 궤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본다면 경기 침체 때문에 뭐 미용기기 관련된 부분들이 섹터가 빠졌다고 그런다면, 저희가 코로나 시절 때 경기 침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용기기들이 30, 40% 성장한 시기가 코로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단순하게 설명이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따져보면 9월 달 기준으로 국내 미용 의료기기의 수출 지표를 좀 따져봤더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클래시스일 것 같은데 전년비 49%나 9월 달 성장세를 보였고요. 그다음 금천구 같은 경우는 제이시스 메디칼로 추정이 되는데 전년비 27% 성장이 보였고, 유성구 같은 경우도 다른 미용기기 관련해서 역시 27% 전년비 9월 달 수출 지표가 성장세를 지표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30% 가까운 성장과, 특히 강남구의 클래시스는 49%나 급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제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이번에 CFD 인증을 받으면서 덴서티라는 제품이 미국에 새롭게 진출이 되면서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제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도 매출 비중이 수출이 85%인데요. 미국 비중은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본 비중이 50% 정도 수준이죠. 근데 주가들은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말씀드렸던 그 인모드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에서 소모품 비중이 거의 없고 장비 매출이 84%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따져봤더니, 인모드의 작년에 출시한 모비우스 8이라는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기존 인모드의 최대 단점이었던 소모품 비중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 다 지금까지 인모드를 현재 위치로 끌어올려준 건 핵심 장비가 뭐냐면 바이폴라 RF라는 제품인데, 이 장비는 소모품이 딱히 없는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 매출 비중이 거의 없는 장비죠. 그러니까 소모품 비중이 굉장히 낮고 장비 매출만 거의 이제 올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3분기에도 장비 매출 비중이 84% 되기 때문에 소모품 매출 비중이 거의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모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장비가 다 깔린 시점이고 소모품 비중이 워낙 낮다 보니까 매출 성장률이 꺾이는 부분,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전쟁에 관련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국내 피부 미용 관련된 기업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올인하지 않고 있다.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고 중남미라든지 유럽이나 일본, 미국 쪽도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동남아 쪽도 잘하고 있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소모품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들이 많은데, 국내 같은 경우에 비올 같은 경우는 스칼렛 S와 실펌 X 같은 게 있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브라질 쪽에 슈링크, 그다음에 슈링크 유니버스, 그다음에 원텍 같은 경우는 라비앙이라는 게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비올의 스칼렛 S와 원텍의 올리지오, 비올의 실펌 X 같은 중국 승인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장비 매출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소모품 매출이 있는데, 결국 소모품에는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하이프 카트리지가 있고, 원텍은 올리지오 팁이 있고,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포텐자 팁과 덴스티 팁이 있고요. 비올 같은 경우는 스칼렛 S 팁, 실펌 팁, 그다음에 실펌 X의 팁이 있습니다. 하이루닉도 더블로 팁과 브이로 팁 등등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다 보면 피부 미용 관련해서 팁들이 30에서 40% 정도 매출을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내 업체들의 소모품 매출 비중이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일정 부분의 어떤 기기가 깔리고 난 다음에 소모품 비중이 올라오면서 OPM, 즉 영업이익률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2차적인 상승 국면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상승 국면에 대한 연평균 30% 정도의 실적 성장을 보여주는 국내 미용기기가 인모드와처럼 같이 주가가 급락하는 것은 다소 좀 맞지 않다는 점에서 최근에 주가의 급락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의료기기는 최근에 주가 많이 하락했는데 시장 영향을 받기도 했을 거고요. 말씀하신 나스닥에 상장된 글로벌 1위 업체 인모드의 주가 하락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락의 영향들을요. 근데 어제 오늘 이제 돌아서서 나오고요. 눈여겨볼 만하다. 낙폭은 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 했는데요. 자율주행 쪽 카메라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두 섹터 지목해 봤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